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보내드리는 대선 전략 정치 본색입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의 기초 위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최동석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최동석 박사님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 운영 방식, 정당 운영 방식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을 통해서 이재명의 정당 국가 운영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평가하고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동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인터뷰의 반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쇼츠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예. 조회수도 뭐 수십만 회가 됐고요. 뭐 네. 쇼트까지 다 계산해 보면 아마 100만 회 가까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최 박사님의 그런 좀 분석이 반향이 이렇게 컸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사조직론에 관한 한 거의 황무지에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최동석 박사님도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도 한 12만 명 가까이 이렇게 네네. 구독자들이 있고, 굉장히 그 학습 수준이나 역량이 높은 분들이 많이 이제 듣고 계시고, 네. 교육 내용도 보면 매우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대학원 코스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일주일에 3번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그렇게 와서 공부하시고, 제가 책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 책을 다 받아가지고 사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제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네. 좀 더 저희들 이제 스픽스에서는 좀 대중화된 채널이니까 좀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면서, 네. 원래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이고 워낙 수준이 높아져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에 가보시면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주제로 매우 전문화된 내용까지 있으니 그걸 이제 보기로 하고, 오늘은 민주당의 민주화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내용을 정당이나 국가 운영 방식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들어보시면 이랬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최동석 박사님과 달려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2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된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의 독성과 그리고 독점이 강화됐다라고 네. 이제 해버리는데, 자, 당원이 250만 명인데 과연 이것이 일극체제 그리고 1인 주도의 독점적 정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프레임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좀 짚어보시죠. 이제 당원 수가 많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일극체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당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 조직에 정당에 참여를 얼마나 하고 어떤 수준으로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질적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당원들의 입김이 서려 있어야 되거든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그런데 독일 예를 들면 독일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대 그러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총리는 항상 여성만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큰 아이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지할 정도로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오랫동안 총리직을 16년 예. 동안을 했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총리는 여성 메르켈이 평생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안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그런데 퇴임할 때 70에서 80%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주화된 체제 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70 내지 80%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것은
그걸 사람들이 일극체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그 국민적 지지율을 높이 받고 있는 정치를 아주 잘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하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금도 퇴임 이후에도 독일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 아주 존경을 받죠. 예. 네. 그러면 그런 7, 80%의 높은 지지율을 이 메르켈이라는 인물이 나름의 독특한 리더십으로 국가 경영을 그렇죠.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다. 네. 독일에서 혹시 일극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체 그런 얘기. 메르켈 독점이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공산주의 체제면 모르지만 예. 여기는 그럴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아시다시피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쓰는 정책이 맞구나. 그러니까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당원들이 열렬하게 지지하는 것 자체를 일극체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잘못된 말씀으로 거죠. 이제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 진행 중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금 90% 이상의 네. 득표율, 지지율을 이제 네. 득표율을 확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렇죠. 부분도 야 이제 뭐 이대명이다, 어대명이다. 어차피 뭐 그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그리고 9대명이다, 90%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좀 약간 좀 비난기가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죠. 시샘하면서 그러는데 이재명은 지난 과거를 한 15년들 쭉 조사해 보면 우리 시대에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럴 정도로 그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네. 정치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다.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재명이 당대표 된 이후에. 그것은 곧 뭐 쉽게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있지만 이재명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리더십을 봐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희망을 저 사람한테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 이재명을 저렇게 높은 지지율로 환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여전히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이제 일극체제 또 독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요. 네. 당원수 증가 추이를 한번 민주당에 네.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당원수가 423만 명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실제로 77만 명 정도가 당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입한 당원수가 500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권리 당원으로 이미 포지셔닝이 됐던 사람이 한 250만 명이고 현재도 당비를 매월 뭐 1,000원 이상씩 내면서 투표권이 있는 당원도 지금 15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150만 약간 상회하던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는 일극체제다, 이재명이 문제가 많아, 독선적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당원들은 이 가입을 한 숫자가 420만 명이 그 지난 몇 년 사이에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이고 전례가 없죠. 이미 대중들은 자기 스스로는 당원으로 가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왔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입했다는 것은 누군가 추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현상, 500만 당원 시대에 250만 권리 당원, 실제 투표권 있는 권리 당원 150만 명,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저는 이런 현상을 민주주의의 대장정에 나섰다 지금. 이제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택동하고 장개석하고 싸움에서 모택동이 저 대장정으로 거의 1만 킬로인가 9천 킬로인가를 뭐 걸어서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대장정에 우리 국민이 나섰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비율을 이제 중국으로 하면 안 그래도 뭐 지금 이재명 공격하는 쪽은 중국하고 너무 가깝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런 이제 대장정에 나섰다는 것은 네.
현재는 이제 권리당원이 250만 명 정도 돼 있다고 보면 이제 이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네. 실제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참여라는 방식으로 이제 당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민주화되지 않으면은 국가를 민주화시킬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이 민주화되고 그래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민주화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아, 이 당에 기대를 걸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 그러면 민주당을 민주화시킨다면 우리 국가도 민주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자, 감각적으로 느꼈겠지만 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당원 가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결정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설명이 저는 이제 이해가 좀 덜 됐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을 많이 하는 그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아니었고 이재명 리더로서의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이런 데 대한 기대였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전 의원이 예. 그 당 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때 많이 들어갔어요. 예. 저는 그거를 봅니다. 그때 10만인가 20만인가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당 대표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이낙연으로 바뀌었을 예. 때 당원들이 10만인가 20만이 빠져나갔습니다. 이탈을 해버렸고. 이탈이죠.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한. 예. 그 기대가 누구냐, 누가 그 기대를 만족시켜 줄 것인지를 보고 사람들이 가입하죠. 이번에는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다는 걸 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이제 대표가 임명 그러니까 스스로 선출되고 난 뒤에 이제 당원 가입이 급증했다 또는 네. 출마 이후에 급증했다 이제 이런 것이고 이것은 자발성에 기초한다. 왜 자발성이 이제 생겼느냐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외치고 있는 당원 주권주의라는 단어 네. 예전에는 좀 생소했는데 지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당원들이 힘을 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잘 보인대냐 하면은 당 대표 또는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사람한테 잘 보이면 자기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연년세세 해먹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체제를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이재명에 와서는 직접 하겠다.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간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든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당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정당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버텀업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22대 국회 와서는 초섬처럼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이런 괴물 같은 국가 운영 체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이미 바뀌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당원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그렇죠. 것이 이미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 뭐 공천위원장 또는 뭐 공천을 대표한테 잘 보여서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화된 국가에서 공천을 누군가가 해준다, 공천한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예.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말 그대로 공천을 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렇죠.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원들이 다 하도록 이미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거든요. 잠시 후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 그러면 민주당은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됐어요. 아직 안 돼 있다. 아직도 많죠. 많이 남아 있다. 많이 남아있죠. 할 지금 일이 멀죠, 아주. 갈 길이 멀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을 기대를 어떻게 걸고 있는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일단 이제 동기는 충분하다. 네. 그러나 과정은 이제 멀고 험하다. 그것은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인사조직의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당원주권주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공천권을 민주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민주화시키겠다. 예,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정당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우선 수기하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결정할 때도 그리고
국회의원을 선발할 때도 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만큼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다 조사해서 그거를 다 투명하게 펼쳐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를 독일 말로는 게슈탈트를 공유한다 그러는데 이 전체를 공유하고 그래서 당원들이 보고 심사해서 아, 난 이 사람을 다음번에 국회의원을 시켜야 되겠다. 결정하는 거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런 체제를 가져가려고 지금 하니까 당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당원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기성의 구조 또는 정치를 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다선 의원들. 예, 기득권 구조 쪽에서는 무슨 이게 정치냐, 정당 운영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죠. 왜 개딸들에 딸려가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왜 개딸들에게 딸려가느냐, 그렇죠. 왜 당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당원들 말만 다 들으면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맞아요. 일종의 볼멘 소리는 전혀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 문법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NS가 발달했고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몇 사람이 앉아서 쿵작쿵작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선 의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중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변해야 민주당이 변해요. 민주당은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해 왔어요. 이 다선 의원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분들의 논리 중에 네. 역량이 있는 소수가 네. 제대로 당의 사정을 알고 네. 정세를 분석하는 역량이 뛰어나니 네. 당원들의 진심은 알지만 네. 전략적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네. 공천에 성공하기도 하고 네. 또 맞습니다. 중요한 선거에 이기기도 했는데 이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너무 당원들한테 딸려가면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선 의원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당원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설득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말하자면 공복으로서 일할 수 있겠어요. 네. 국민을 설득해야지. 당원을 설득을 못하는 사람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결국 그 말 안에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논리가 숨어 그럼요. 있다는 거죠. 그럼요. 어진 골방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쑥떡공론 해가지고 예. 뭘 하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해요. 당원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당원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이 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모든 예. 것을. 다 공개하잖아. 나와서 다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자기의 비전과 철학과 자기의 의사결정이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를 줄 것인지를 설득하라니까. 예.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기존에 있는 정치의 관습 또는 관행 뭐 표현하셨지만 문법 이런 걸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갑자기 되는 바깥에서 들어와서 초선 재선한 국회의원이 그렇죠. 야 이거 당원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당원 주권주의 하겠습니다. 라니까 너 지금 포퓰리즘으로 개딸 불러들여서 니 혼자 다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당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는데 출발 지점인데 이재명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주창할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민주적인 생각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이 학습 능력이라는 영양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닫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깊이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토의하고 그래서 합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생산성과 효율성과 그 이 창의성이 높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학습력.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맞아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몸으로 배어나 있고 그렇죠. 그것도 그 타고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건 어떤 본인의 삶의 배경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것보다도 학습 능력이라는 영양 요소가 뛰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머리가 좋다. 머리가 뭐 이런, 좋다는 예. 거죠. 머리가 좋다는 건데 머리가 풍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풍부하다. 인텔리전스 레벨이 아주 풍부한 거죠. 지능이 이게 풍부하다. 그렇죠. 예. 지능이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지능은 그냥 수리 계산만 하고 언어 판단 그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감정도 도덕성도 그리고 그 영적 능력도 다 지능에 속하잖아요. 예. 그 지능이 풍부한 거예요. 이재명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지능이 진짜 풍부하구나. 네. 그러니까 모든 영양 요소를 골고루 갖추어 있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생겨났을까 이 시대에. 사실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우리 시대에 사실은 250만 명에서 한 500만 명은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이재명만 유독 드러나잖아요. 예. 저런 사람이 많은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30년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진짜 인구 통계학적으로 10% 가까운 영재와 천재들이 태어나서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의 기초를 네. 이재명이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당원 민주주의, 당원 주권주의 할 때 결국 자기 혼자 계속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이죠. 완전 잘못된 네. 분석 이제 이런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재명은 이제 이런 당원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당에서 구현하고 싶은 당의 시스템이나 모양새는 어떤 겁니까? 이제 분권화하는 거죠. 네. 제가 한 30년을 이걸 가르쳤잖아요. 인사조직론을. 가장 어려운 개념이 분권화입니다. 네. 분권화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분권화가 뭔지를 몰라요. 예.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에요. 중앙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예. 중앙을 없애버리고 분권화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자율성을 갖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재능도 펼칠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건 분권화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지금 정당이 다 중앙 집중적으로 돼 있고 국가 운영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쪼개서 분권화 시켜야 됩니다. 각 직무로 분권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각 직무 담당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율적으로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분권화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국가가 지방 분권한다, 그리고 균형 발전한다, 권한을 분산한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권화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근데 분권화를 저는 권한을 나누는 게 분권 아니냐라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자율성이 없잖아요. 그럼 분권화된 게 아니에요. 예. 자율성을 직무 담당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분권이 되면은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을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요? 예. 없습니다. 자율성이 없어요. 없습니까? 지방 정부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박근혜 정부와 싸운 것이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예. 자율권을 달라. 여기서 시민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합의해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율권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잖아요. 그 권한을 줘놓고 너희들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계속 감시 감독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예, 이렇게 예, 예. 계속 이런단 말이야. 그 국토부 때문에 그 걸린 것도 그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그 시비 붙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형식적으로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율적 다 결정 챙겨놔. 체계를 안 줬다는 것이고. 네. 제가 한국은행 있을 때부터 예. 그 세 가지 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의 세 가지 부처가 우리나라를 말아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뭐냐? 첫째, 재무부, 교육부, 내무부.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저 딱 틀어주고 예. 지방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분권화 시켜야죠. 분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분권화 시켜야 됩니다. 아예 결정권을 맡겨버린다. 맡겨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요.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훈련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영원히 통제합니다. 영원히 예. 통제합니다. 국가 경영자가 됐을 때, 최고 책임자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걸 합니까? 또 이제 해야죠. 권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주위에서
믿을 수 없습니다. 지방은 어떤 사고 칠지 모릅니다. 그렇지. 이 기관에 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투명성. 의사 결정할 때의 투명성 예. 과정을 전부 다 이 문서화하고 그다음에 이 회의 장면에서 의사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토론하고 합의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전부 문서화하고 투명하게 해서 나중에 누가 어떤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능한 사람이 누구고 무능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시민들이. 자, 국가 운영 관련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네. 나누기로 하고 지금 이제 정당의 민주화를 네네. 실제 이루었느냐 아니냐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권한을 나누어줘서 당원들이 네. 참여하고 자율적 결정. 네. 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의 민주화는 몇 퍼센트 달성됐습니까? 제 눈에는 거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됐다고요? 네. 거의 안 됐죠. 너무 박하게 보시는 거 아니고 네, 이번에 뭐 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 21대 국회의원들 공천할 때 다음번에- 의사결정 과정에 다 반영된 거 아닌가요? 뭐 일부. 일부 반영됐다. 예, 일부.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에 그 다선 의원들 지금 그 이 국회의장 하시는 분 예, 예. 보면 전혀 분권화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야. 아,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 그거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검증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조금 토론을 이제 약간은 이제 좀 피해가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민주화 정도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다. 얼음마 된 게죠. 그래요. 분권화가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제가 민주당에서 분권화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이 정당의 의사결정으로 정책으로 뭐가 지금 나와야 예, 됩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 상임위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거에 자기가 맡은 그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기관들을 책임져야 돼요. 국회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책임을 안 져요. 그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네. 그건 분권화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700조 가까운 국가 예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그 300명이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만 치면 뭐 한 200명 된다고 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눕니까? 다 나눠야 되잖아요. 행정 네.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 다 나눠서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누가? 국회의원이. 책임집니까? 책임을 안 져요. 원래 국회 권한이라는 게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부에서 져야 될 것이고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눈으로 예. 원래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게 국회의 이제 일종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은 네,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대리인을 뽑아서 국회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대리인을 뽑아서 뭘 감독하라고 한 거예요? 뭘 하라고 한 거예요? 행정 업무를 감독하고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그 대리인을 뽑아놨으면 주인 대리인 이제 그게 문제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네. 그 얘기는 여기서 말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우리 머슴을 뽑아서 놨는데 머슴들이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마름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마름이라고. 그 마름들이 진짜 이 머슴들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국회의원은.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행정부를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네. 의회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이 상향이 아주 잘못 알고 있어요. 의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자, 그래서 이부- 행정부가 저렇게 개판치는 거예요. 예. 행정부가 저렇게 이제 개판치는 것은 결국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자기 때문에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것도 예. 아니고. 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원 주권주의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민주화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아주 핵심입니다. 예. 결국 이제 거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 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국회는 진짜 우리 당원들이 들어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쫙야 됩니다. 너 뭐 하고 있냐? 네가 맡은 기관이 어디냐 도대체. 그 예산 다 갖다 썼는데 행정부가. 너는 지금 뭐 하냐?
저기 이 말 제가 좀- 막말로 하면 좀 조인트를 까야 됩니다. 우리 이 말 좀 국회의원. 들어보면 각자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추상적인 방식은 아이 절대 안 그게 안 된다는 돼. 거. 절대 안 되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시간이 없다고 난리인데. 바빠요, 걔네들이. 예. 엄청 바빠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국회의원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또 그렇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 당원 주권주의, 정당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것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마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아예 무슨 입법부 하지 말고 마름부라고 해라. 네. 그래서 다 있는 여기 그 머슴들 행정부, 사법부도 사실 머슴들이거든요. 네. 그 다 국회가 통제합니다. 자, 그러면 사법부도 통제하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하셨고 네. 당원들이 이제 당원 주권주의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네. 이것은 상당히 지금 시스템으로 정착이 그건 됐습니까? 거의 잘 된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리라고 봐요.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회잖아요. 의회의 의원들이 모든 일을 장악해야 됩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행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해야 돼요. 그런데 손 놓고 있어요. 네. 나는 그걸 보면 아유 저 사람들 저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구조화 시스템을 정당의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하게 하나 그 참 난감한 일이에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교육을 시킨다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국회의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의 역량이 안 되고요. 자, 당원들은 그러면 이렇게 집단 지성으로 결과적으로 250만 명이 당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다 모였습니다. 네. 자, 이분들은 그러면 이런 방식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면 되느냐 아니면 당에서 뭔가 좀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은 없느냐? 당원들이? 예, 당원들을 위해서 어떤 지금 당원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아, 지금 당원들이 지지해 주는 것은 다 받아서 정권도 잡고 총선에서도 이기고 이재명 후보를 당 대표로 뽑고까지는 됐는데 지금 당에서 그러면 이 당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피드백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체제가 뭔가를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당원들을 네. 위해서. 그 독일 예를 들면 그 폴리티시 빌딩이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독일이 이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민주시민 교육을 해요. 그게 이제 폴리티시 빌딩 그러니까 정치적 소양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그 정당에서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시민 단체에서도 해요. 그래서 그 정치에 참여하도록 계속 훈련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헌법이 뭐라는 것을 다 공짜로 가르쳐줍니다. 민주주의가 뭐다, 헌법이 뭐다,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지금 저와 같은 말씀을 드린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걸 얘기하면 국회의원들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법을 공부하는 그 법률가들도 제가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삼권 분립만 얘기해. 삼권 분립 계속 얘기해. 아니 삼권 분립해서 뭐 어떻게 됐다고 삼권 분립을 얘기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은 삼권 분립도 안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이 생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의 효율성,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느냐 그게 수단이잖아요. 네. 국회나 행정부나 또는 이 사법부는 국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만들어놓은 구조와 시스템일 뿐인 거예요. 네. 그걸 언제라도 우리가 그 국민이 편한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법부 보세요. 지기현이. 뭐예요 이게? 이런 걸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된다고. 국민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는 독일 같으면 벌써 아작이 났어요. 예. 지규형 같은 애들은. 예. 그런데 이 국회가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상권 분립 체제의 폐해가 지금 나타나서 그렇죠. 오히려 국민이 수단으로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권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가 없다. 정확한 예. 분석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국회가 뭐 하고 있냐. 마름을 뽑아서 일을 시켰는데 이것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직위원을 폈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쪽 논리로 보면 내가 가진 권한에 나는 이렇게 본다. 지금 법 체계가 이러니까 이거 구속 취소할 수 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권한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이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이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왜 그래서 있지? 예. 그래서 법을 바꾸라고 입법부라고 한 겁니다. 예. 법을 바꾸라고. 네. 근데 그거 바꾸면 또 역풍이 일어나서 오히려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라는 또 걱정을 그렇죠. 하는 사람. 민주당에서 역풍 맞아본 적 있나요? 예. 내가 보기엔 역풍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지지율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개혁과 혁신이 그러면- 이루어지는 이런 걸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네. 이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비리를 저질렀거나 불법 행위를 했거나 한 순간 바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네. 단호한 조치를 취했을 때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요. 그거를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왜 그러냐? 지금까지 그래왔거든. 네.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역풍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관성 때문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구조를 망치는 망치는 거예요. 망치고 있는 것이다. 망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 특이한 현상 하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은 범죄자다. 그리고 전과 사범이다. 네. 그리고 형수욕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마적 요소가 있다. 네, 네. 인간적으로 뭔가 매우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결함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많이 얘기를 네. 해왔는데 공격하는 쪽은 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실제로 이재명을 저 사람은 중범죄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오히려 관심이 높아지고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픽스처럼 매체 파워가 있는 데서 계속적으로 이걸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이 그때 불법과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저렇게 됐구나.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셋째 형수와 욕설을 주고받은 것도 국정원의 공작이었었구나 예, 하는 예.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예. 국정원 김 과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부산에는 원래 지명이 잘 없었습니다. 비명과 네, 네. 반명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그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네. 이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 바꿔보다 부산, 울산, 경남도 메가시티로 엄청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을 전직 국회의원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맞아요.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비호감 또는 오해나 이런 예단과 편견이 확 사라지느냐? 그 찌라시- 이것도 신기합니다. 저는 찌라시 효과라고 봐요. 그래요. 그 찌라시에 녹아났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제 주변에도 뭐 그 전과 사범과 형수욕설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네, 예. 제 주변에도 예. 그 이재명의 진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다. 확인하고 또는 있죠. 깨우치고 있다. 확인하겠죠. 깨우치고 있고. 네. 실제로 캠페인 과정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서부터 그거 진짜 잘하는 거죠. 해수보험기구 이런 거는 저도 깜짝 놀랐고요. HMN 같은 이제 초대형 해운 회사의 본사를 저기 옮긴다니까 일자리가요 엄청나게 생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식을
정부기관하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가 매우 창의적이면서 지역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다. 산업은행 옮기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산업은행 옮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 예, 예. 그 해수부 옮기는 거 그리고 북구 강로 예, 열리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거죠. 초대형 글로벌 그렇죠. 그 이제 해운 회사의 본사를 여기 가져가면 그러면 거기 협력사가 1,100개까지 된다고 하던데 자 어찌 됐든 그런 이제 창의적인 것들이 발현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오해와 불신들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국힘의 캠페인이 네. 이게 지금 안 먹힐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 안 먹히죠. 안 먹힌다. 네. 그게 진실이 뭐라는 게 이제 싹싹싹싹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안 먹히죠. 그리고 대장동도 뭐 이낙연이 대장동 뭐 어쩌고 저쩌고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뭐 같이 그랬잖아요. 저 이낙연 캠프에서 그것도 다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알려졌고 결국은 그게 국힘당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나 네. 그런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1.1획도 흠이 없이 공직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사람들이. 1.1획도 이제 흠이 없이 공직 생활을 해왔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집권 후에 나라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보통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어렵죠. 예. 엄청 어렵죠. 그래서 자, 우선순위는 무엇이 될 것이며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바꿀 것이고 그 변화의 효과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으니까 이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되겠죠. 그 똑같이 뭐 정당이나 국가나 조직인 건 규모만 다를 뿐이지 똑같으니까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서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효능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것. 네. 그것이 핵심이죠.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것은 네.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국민들이 다 모여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의회 플러스 국민 발안제도 네. 이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기 예. 민주주의 체제를 거쳐서 그 합의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면 그거는 국민들이 내가 투표한 것에 대한 효능감을 확실히 느끼게 되죠. 예. 아,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아일랜드 모델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게르만 모델이 있는데 독일 모델이 있는데 그거 독일 모델이다 스위스 모델이 있는데 스위스 모델은 국민 발안 제도고요. 그건 직접 강제력을 갖습니다. 국민 발안에 의해서 통과되면 법률이죠. 헌법도 그렇게 해서 바꿔요. 그 스위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아일랜드는 시민 의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리가 나올 때 약속을 했어요. 동성 혼인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국민 그 시민의회로 하겠다 해서 시민의회에서 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붙여서 그 법안이 통과됐고요. 이게 시민의회 관한 것이고 여기는 스위스 방식은 국민 발안 제도인데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법이나 헌법을 다 바꿔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 말하자면 원전이 스위스에 있어요. 네. 스위스는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열악한 땅입니다. 농사 짓기도 어렵고 산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오로지 사람들만 있는데 가난하던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거쳐서 오늘날의 독일의 1.5배를 잘 살아요. 네.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하면 동북아의 스위스를 능가하는 나라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 인구가 지금 5천 뭐 200만 300만이면 직접 민주주의가 되느냐?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 아니 캘리포니아도 4천만인가 못 되는데 네. 거기 직접 민주주의 하거든요. 네. 캘리포니아가 제일 잘 살잖아요. 예, 예. 아,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는 부강해진다. 훨씬 부강해지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경영을 한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예. 예. 그걸 직접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만큼 예. 효율적인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제 이것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예.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정치, 경제 이렇게 나누듯이 네.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를 좀 이렇게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가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으로 이게 크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저렇게 멍청하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행정부가 뭘 하는 것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도 사법부도 통제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법이 그러니까. 아니, 법은 자기네가 만들면 되는데 네, 예.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데 그럴 때 시민들이 나와서 국민 발안 제도로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 투표하면 그것이 강제력을 갖는 법이 되거든요. 이제 국민 발안 제도를 헌법까지 고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법률만 고치게 할 것이냐, 법률만 제정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정하면 되는데 저는 헌법도 국민 발안으로 고치게 하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 이제 결국 국가 대개조 작업을 그렇죠. 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소다라고 네. 했을 때 이 개조의 방향과 철학 같은 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조의 방향은 끊임없이 헌법 제1조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주권자는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원칙, 이것을 중심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철학 말씀하셨으니까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칸트 철학에서부터 나왔는데 그것을 밑바닥에 쫙 깔고 그다음에 헌법 1조를 기초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국민 주권주의 시대가 우리 앞에 확 열리면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북 관계도 정상화될 것 같고 그렇게만 되면 그러니까 분권화라는 건 사람들이 모르는데 연방 국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 연방 다 지방 자치 제도를 별도의 국가 체제로 만들어서 중앙 정부가 연방 정부가 되도록 하고 지방 정부는 별도의 국가 체제를 갖추고 교육과 내치는 각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로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전체적으로 각 국가들이 지방 국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를 다 연방 정부가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분권화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효율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위임이 예. 직접 경영, 우리 직영 또는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낫다. 그렇죠. 그래야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으로 자기 고향을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네. 지금은 주잖아요, 중앙 정부가. 네. 교부금을 주고. 근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중앙정부가 있고 그렇죠. 나는 국가에 소속돼 있는 자원이라 생각했지 내가 국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본 그렇죠.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관점을 확 바꿔야 되는 확 바꾸는 게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21세기는 지금 4반세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그 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대개조를 해야 할 때다.
저는 중앙 정부가 있어서 지방 정부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 노노노노노. 지방이 모여서 중앙이 된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식 체계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5천 년 내내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원님들을 다 파견하고 맞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올라가야 된다. 바텀업이죠. 와. 그래서 각 지역은 독일이나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이 연방 국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각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독일어로 피난스 아우스글라히라고 그러는데 재정 평준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것도 다르게 다 하고 그다음에 잘 사는 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에른 주가 독일에서 가장 잘 살아요. 그걸 연방 정부의 기탁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 내면 그거를 못 사는 주가 베를린이 제일 못 살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가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 국토가 동일한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인사조직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평가와 분석의 대가이신 최동석 박사를 통해서 이재명이 꿈꾸는 아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 심층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질문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주도한다고 할 때 대통령이 되어서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저항은 없겠습니까? 저항이 엄청 많겠죠. 예, 이 엄청 많은 저항을 어떻게 뚫고 그것을 넘어서서 연방 국가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통일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것은 이재명이 얼마나 유능한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설득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합의해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과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면서 설득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금 이 시점에 바꿔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재명의 논리는 뭡니까? 이재명은 이게 민주주의니까. 이게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주권자니까 국민이 편안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 소수가 지배하면 반드시 그 조직은 양극화됩니다. 그리고 이중화되죠. 디쇼토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트층과 그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쫙 나눠줘요. 네,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우리도. 그래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만들어서 누구나 이렇게 하고 유능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이 사회적 성취를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못하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위로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네. 밑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구라도 누릴 수 있도록 예. 우리 헌법 34조에 있는 바로 그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 문장을 헌법적 명령이잖아요. 예. 이거 위헌 상태에 있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안 바꾸면 대한민국 망합니까? 나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5년만 단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뭐 그것은 제도로서 이제 바꿀 수 없는 되겠죠. 되겠지도 있고 이제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없다는 관점도 저는 이제 기자로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구조적 병폐가 누적돼 있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뒀다가는 그렇죠. 청년이고 미래고 대한민국이 아예 없어요, 없다. 없다는 거죠. 없어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는 이런 정신세계 가지고는 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 네. 결국 기득권 카르텔 구조 안에 국민들이 다 놀아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중화된 것을 예. 파괴해야 되거든요. 예. 각자 자기 그러니까 불로소득 없이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건 좋은데 적어도 누구라도
평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현재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은 이상적으로 어떻게 본인은 그리고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가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거대한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기본 사회를 만들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자. 그렇게까지만 돼도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그 DNA와 정신 체계가 그 유럽인들보다는 훨씬 더 부지런하고 또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훨씬 능가하는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우뚝 선 나라가 제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기본사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의 질문을 제가 대신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사회 이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 야, 이러면 국민들이 일 안 하지 왜 이래 그냥 가만히 있어 국가가 다 해주는데 네. 이러면서 우리 남이 모델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예. 옳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런 거를 다 학교가 교육시켜줘야 되는데 예.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 소속돼 있다는 그 말은 그 국가가 그 사람에게 태어난 한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의무를 갖는다. 그렇죠. 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예요. 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사람에게는 국가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그 우리는 지금 헌법상으로 국민의 의무가 납세 의무가 의무, 엄청 국가 납세 의무. 그거는 법률적으로 예. 당연히 내가 소득이 있으면 납세를 하는 예. 거고, 그거는 다 뭐 하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런데 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써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요, 지금. 헌법에 써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가. 그래 놓고서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위헌 상태예요. 저는 누군가 법률가가 그걸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헌법 소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이 뭐냐? 네. 이거를 정해라. 예. 그리고 누구라도 여기에서 밑도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이것이 국가적 의무라는 그 헌법 조문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을 내려서 무상교육, 거의 무상주택, 거의 무상의료 이런 걸 실행하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단어만 떼놓고 보면 네. 야 그럼 돈이 어딨나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맞아요. 저는 기본사회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네. 이게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네. 최소한의 조건을 어떻게 갖춰주는 것이 국가의 업무사항이냐라는 합의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어떤 납세의 의무와 그리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해야 된다.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8년을 하면서 7천억의 빚을 갚고 2천 몇백억을 들여서 복지 3종 세트를 만들었어요. 네.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필요 없는 예산이 막 새고 있는 게 이재명의 눈에 다 보인 거예요. 네. 그거를 다 막아놓고 전략해가지고 복지를 만들어냈다니까요. 네. 국가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해서 줄줄줄줄 새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도 난 넘는다고 봐요. 네. 어떤 분은 30%가 네. 실제로 조정 가능한 예산이다 이런 그럼요. 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10%면은 50조라는 거 아니에요. 예. 50조면 1년에 100만 원씩 다 그 기본소득으로 예, 다 예.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좀 알아가는 과정이 당연히 생길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은 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국가 대개조 작업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까?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거대한 프로젝트죠.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니까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고 조롱도 할 거고 이제 뭐 반대 뭐 이런 거 하겠잖아요. 할 거잖아요.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된다. 70%까지 지지해 주면 더 좋죠. 예, 70% 지지가 그 힘을 얻어서 이 개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어떨 것 필요하겠죠. 같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것도 참아내야 되네요. 그렇죠. 그게 뭐 민주화를 위한 엄청난 희생을 했던 유럽보다는 훨씬 좋은 우리가 앞서간 걸 보니까 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결과로서 확인되는 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집권하면 바로 뭔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할 수 그렇게 있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효능성을 국민이 점점 느껴가야 예. 더 지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겠죠. 이재명 후보의 주변에 있는 또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폭넓게 이제 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긴 그렇죠. 하던데 그렇죠. 자 이런 인프라는 잘 돼 있다 인적 인프라는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죠. 예. 그게 저는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다고 봐요. 예. 왜냐면 또 주변의 권력 주변에 십상시들이 몰려들 수도 있고 누가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판별하지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주변의 사람들이 좀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건이죠. 국민적 지지는 할 수 있지만 예. 그 지지에 만큼 유능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해줘야 되죠. 이재명은 다른 어떤 정치인과 비교해도 이 사람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죠. 관계보다는 실력과 역량, 맞습니다.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틀어지는 사람도 아주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충성을 다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실력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뭔가 성과를 낸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맞아요. 배제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아요. 오늘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해야 할 일도 매우 많지만 여건은 아주 성숙돼 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이 되면 정말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장 실현 잘할 그런 사람이 이재명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재명은 천재입니까? 네,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이재명 1, 2, 3, 4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예. 안타깝죠. 너무 짧은 시간 동안 그 국가를 운영하는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최동국 소장님 시간이 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국 순회하면서 강연 같은 거 좀 하셔도 매우 좋겠다. 대선 기간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과 함께 연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인사조직 전문가가 봤을 때 평가와 그리고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 역시도 최동석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는 저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만드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가 대개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면서 최 박사님 한 번씩 더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어땠습니까? 심도 있는 토론 논의 과정에서 야, 이 방송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최동석 소장님이 또 하고 계시는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 가시면 더 많은 좋은 고급 정보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채널도 꼭 구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이거나 대구를 방문하시는 분은 한우 회식 대구 명소 자 경성 한우를 찾아서 모임, 가족 회식 그리고 친구들과 아주 다소곳한 시간 보낼 때는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 정육 식당인데요. 053-573-8900 방문하시면서 예약 전화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최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